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옆집 누구는 몇 등을 했다더라. 앞집 누구는 통장에 얼마가 있다더라. 이렇게 비교하는 말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누군가와 비교하는 말을 계속해서 듣는다면 너무나도 힘들겠죠. 오늘은 이렇게 비교하며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일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에서 펜션을 몇 군데 운영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끝내주는 경치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랑하는 그런 펜션은 아닙니다. 그저 가족끼리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거나 연인들끼리 사랑스러운 순간을 기억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곳들이죠. 평판도 좋은 편이라 성수기나 주말에는 늘 꽉꽉 들어차고 있답니다. 저도 처음부터 펜션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직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죠. 물론 대학은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부모님께서는 말리셨지만 제가 공부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라서요. 공부가 제 적성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중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실업계로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인문계는 나와야 한다고 하도 말리셔서 어쩔 수 없이 일반고를 다녔지만 대학만큼은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죠. 저를 어떻게든 설득하시려는 부모님께 나중에 필요해지면 그때 가겠다고 말씀드리고 남들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사회로 뛰어들었습니다. 군대까지 빨리 다녀온 이후 저는 취직을 하고 매일을 전쟁 치르듯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부모님께서 하시는 펜션을 물려받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죠. 그러다 갑작스럽게 사고로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저는 펜션에 뛰어들었고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 규모를 키워가며 잘 운영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헤어진 와이프와도 펜션을 하면서 만나게 되었어요. 당시에는 부모님께서 남기신 펜션 하나만을 운영 중에 있었는데 주변에 폐교가 있다 보니 개인 방송을 하면서 공포체험 같은 것을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친구들끼리 재미로 담력 시험을 하려고 오기도 했고요. 멀리 서울이나 부산에서 오셨는데 와이프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서울에서 친구들과 손님으로 펜션을 방문했었죠. 첫인상은 솔직히 가물가물해요. 첫눈에 반했다. 이런 일들이 어디 흔하게 일어나겠습니까? 저한테는 그저 저희 펜션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 가시는 손님일 뿐인데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어요. 그럼에도 와이프와의 만남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답니다. 친구들과 공포체험을 한다고 내려왔다가 다리를 다쳤거든요. 늦은 시간이었는데 함께 온 친구들이 갑자기 저한테 와서는 일행이 다리를 다쳐서 움직이지 못한다고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지금 친구가 다쳤는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애가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런 상황이면 119를 부르면 되지 뭐하러 저를 부르나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펜션 손님이 다쳤다고 소문이 나는 것이 마음에 좀 걸렸기 때문에 결국 폐교를 갔습니다. 많이 놀란 모양인지 일어서지는 못했고 어디 부러진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죠. 어릴 때 운동을 좀 했어서 그 정도는 알 수 있었거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와이프를 업고 펜션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동안 미안하다는 말은 100번은 더 넘게 들었던 것 같네요. 하여튼 그렇게 내려와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인대가 좀 늘어난 정도라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다음날 와이프와 친구들은 정말 고마웠다고 말하면서 체크아웃을 했고 저도 이런 일도 다 있구나 하면서
그냥 기억 저편으로 넘겼습니다. 한 달 후 깁스를 푼 와이프가 감사 인사를 하러 왔다면서 저희 펜션에 왔습니다. 그때 제대로 놀지도 못해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즐기다 가고 싶다고 하면서요. 그게 2년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와이프는 친구들과 함께 거진 달에 한 번은 놀러 왔고, 그렇게 서로 안면을 트기 시작해 장거리 연애를 했습니다. 와이프는 딸만 셋인 집의 맞이였어요. 집에서 엄청난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죠.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평소에 입지도 않던 양복을 챙겨 입은 저는 긴장된 모습으로 두 분 앞에 앉았습니다. 저를 가만히 보시던 장인어른께서 제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강원도에서 펜션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 답변에 장모님의 안색이 어두워지셨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결혼 이후에도 계속 강원도에 있을 생각이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와이프는 서울의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기에 당연한 물음이셨죠. 저는 솔직하게 펜션이 아직 자리 잡은 것은 아니라서 아무래도 조금은 떨어져서 생활하는 일이 많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가만히 듣고 계시던 장모님께서는 갑자기 제게 대학은 어디를 나왔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가 사이버대학으로 경영학과 학사를 땄습니다. 뭐? 사이버대학? 무슨 야간대학 같은 거? 네, 비슷합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들 대학 이야기를 묻고 나시면 꼭 저런 눈으로 바라보셨거든요. 저는 저의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대학을 통해 학위를 딴 부분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은 못 갔나 보네. 우리 딸은 어디 나왔는지 알아요? 우리 애가 어릴 때부터 공부는 참 잘했거든. 동생들도 다 잘했지만 우리 첫애가 특출났지. 밑에 애들도 잘 챙겼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못 간 것이 아니라 안 갔습니다. 제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나중에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학위를 땄고요. 학위? 그걸 대학이라고 할 수 있나? 등록금만 내면 떡하니 나오는 학위? 참나. 기분이 상했죠. 부끄럽지 않은 일이지만 제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제가 만족스러운 조건은 아니라는 생각은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첫인사 자리기도 하고 더 이상의 대꾸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와이프는 아니었죠. 그녀는 바로 버럭하며 화를 냈습니다.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대학이 무슨 대수라고. 여기가 대기업 면접 보는 것도 아닌데 대학 이야기는 왜 해요? 요즘은 면접 볼 때도 그런 얘기 안 해. 넌 좀 조용히 있어. 철딱서니 없는 것. 사람도 볼 줄 모르고. 내가 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엄마가 뭘 안다고 그렇게 말해요? 장모님은 찰싹 소리가 날 정도로 와이프의 등짝을 치셨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저랑 결혼을 하겠다고 선포하듯 말했죠. 장인어른께서는 부산스럽게 굴지 말고 식사나 하자고 하시면서 대화를 마무리 지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와이프에게 부모님께서 마음에 들어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봐도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와이프는 어차피 결혼은 자신이 하는 것이고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는 꼭 저와 결혼을 해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두 분께 점수를 따기 위해서 자주 처가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마침 낚시를 좋아한다고 하시기에 몇 번 따라간 적도 있었죠.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장모님의 시선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늘 갈 때마다 미간에 주름을 꽉 잡으신 상태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희는 결혼 승낙을 받았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장모님께서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신지 저희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매번 어깃장을 놓으셨습니다. 특히 예물을 준비할 때가 절정이었죠. 와이프는 반지는 귀찮아 싫다고 하면서 시계로 대체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와이프가 원하는 대로 하자고 하면서 가게에 추천을 부탁드렸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것들이라고 하면서 보여주시는데 하나같이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저는 다이아 세트 말고도 다른 것들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와이프가 하나만 해도 충분하다고 했죠. 그래도 예물인데 너무 허전한 것 같다고 하면서 처제와 장인어른 장모님 것도 하나씩 하자고 했습니다. 와이프는 됐다고 했지만 그런 그녀를 달래서 처제들 팔찌와 장모님 반지, 그리고 장인어른 시계를 맞췄습니다. 와이프는 이렇게까지 챙겨줘서 엄청 고마워하더라고요. 예물이 완성된 날 저희는 물건을 찾아 처가를 방문했습니다. 이미 와이프에게 이야기를 들었는지 처제들이 눈을 빛내고 있었죠. 다행스럽게 처제들은 마음에 쏙 들어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도 기분 좋은 웃음을 지으셨고요. 그런데 장모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너 고작 다이아 한 세트 했어? 명색이 예물인데? 동생들이랑 엄마 아빠 하나씩 했잖아. 뭐가 하나야? 장모님께서는 인상을 쓰시면서 처제들이 한 팔찌와 자신의 반지를 유심히 보셨습니다. 다이아도 아닌데 이런 거 얼마나 한다고? 너는 어떻게 된 애가 고작 이걸 예물이라고 봤니?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못 들어봤어? 다이아 한 세트라니. 어디 얼굴 들고 다니겠어? 다른 집들은 보석을 줄줄이 받아가는데. 와이프는 그런 것에 관심도 없거니와 자기는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화살은 제게로 날아왔습니다. 김서방,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그게 그렇게 아깝던가? 예물로 보석 몇 개 더 해오는 게. 아니, 얘가 아무리 다이아만 한다고 하더라도 자네가 양심이 있으면 그러는 거 아닐세? 우리 애한테 고작 다이아라니. 저는 당황스러움에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장모님께 앞으로 살면서 더 챙겨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그런 말을 어떻게 믿느냐며 혀를 차시더니 두고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첫 단추부터 무언가 잘못되었구나 싶은 예감이 들었죠. 저희의 신혼살림은 서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도 처가와 한 블럭 떨어진 곳이었죠. 장모님의 강력한 주장도 있었고 저 역시 와이프가 저 때문에 다니던 직장을 포기하길 바라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와 서울을 오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힘든 점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녀는 정말 공부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금전적 감각이 둔한 편이었죠. 아예 그쪽으로는 크게 관심이 있지도 않았고요. 당연히 경제권은 제가 쥐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의 대소사를 신경 쓰고 챙기는 것은 마찬가지로 제 역할이 되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은 없었습니다. 각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다만 장모님께서는 이런 저희를 보면서
늘 혀를 차며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장모님께서는 딸이 걱정된다고 하시면서 자주 저희 집에 오셨는데요. 당연히 저와 부딪히는 일이 많았고요. 김서방, 자네는 일 안 하나? 펜션 한다며 매번 집에서 뭐 하는 겐가? 다른 직원들이 알아서 잘 챙겨주고 있어요, 장모님. 다른 일도 좀 있어서 집에서 하고 있어요. 장모님께서는 그저 그런 펜션을 무슨 직원까지 열어두고 있느냐며 호통이셨습니다. 그런 돈이 아깝지 않느냐고 말이죠. 장모님께 저희 펜션의 규모에 대해 설명해 드려야 하나 잠시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펄펄 뛰시는 분께 말씀드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싶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었죠. 장모님께서는 한참을 그렇게 화를 내시더니 와이프가 좋아하는 반찬을 해왔다며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워낙 이것저것 자주 해오시다 보니 냉장고는 이미 장모님 반찬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애 아침은 제대로 챙겨 먹이는 거지? 도대체 반찬은 왜 줄지를 않아? 이거 우리 애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세상에, 반찬이 그대로 다 있네. 김서방, 집에서 놀면서 뭐 하는 거야?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어?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내가 이렇게 반찬해주는데도? 장모님, 와이프가 잠이 많아서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반찬 너무 맛있게 잘해주셔서 고마운데 장모님께서 자주 챙겨주셔서 저희가 다 못 먹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사흘이 멀다 하고 반찬을 해오시는데 언제 그걸 다 먹겠어요. 식구라고는 딱 와이프와 저 두 사람뿐인데요. 장모님께서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습니다. 어미가 딸네 집에 반찬 좀 해오겠다는 게 그게 그렇게 싫은가, 김서방? 내가 자네 눈치 보면서 와야 돼?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동네 사람들! 사위가 장모를 이렇게 괄시하니 늙은이 죽어야 한다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어머님, 제가 언제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세요. 반찬 많으니까 괜찮다고 드린 말씀이죠. 깜짝 놀란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장모님께서는 다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기분 상한 채로 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장인어른께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에 와이프와 집에 오라고 말이죠. 와이프 시간대에 맞춰서 처가에 갔더니 장모님께서는 머리에 띠까지 두르고 계셨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딸네 집에 다녀오겠다고 기분 좋게 나간 사람이 오자마자 이렇게 알아눕냐고 제게 물어보셨죠. 낮에 일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장모님께서 벌떡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장모가 딸네 집에 반찬 가져다 주려고 갔을 뿐인데 이런 소리나 듣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위한테 이런 대접받고 아이고 억울해. 엄마, 오바 좀 하지 마. 오빠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냉장고 꽉꽉 차게 반찬이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 이거 사. 네가 지금 김서방 편드는 거야? 나이 들면 죽어야지. 무슨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진짜 엄마, 자꾸 이렇게 아무 말이나 막 할 거야? 계속되는 장모님의 말씀에 와이프도 언성을 높였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집안 시끄럽게 무슨 짓이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화를 내는 와이프를 겨우 달래고는 생각이 짧았다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녀는 화를 주체하지 못했죠. 아니 오빠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더 심하잖아 엄마가. 괜히 장모님 심기 건드려서 좋을 게 뭐가 있다고. 장인어른 표정 못 봤어?
일 키우지 말자. 어? 그녀는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장모님을 대신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장모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와이프는 처제들과 의논을 했는데 유럽 여행을 좀 시켜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이런저런 정보들을 모아보기는 했지만 어디를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혹시 챙겨봐 줄 수 있느냐고 부탁하더라고요. 아마 동서나 처제들도 자기 일이 바빠서 신경을 못 쓸 것 같으니 와이프에게 떠넘길 것 같았죠. 저는 어렵지 않은 일이라 흔쾌히 자료를 공유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인의 도움을 받아 두 분이 다니면 좋으실 만한 곳으로 엄선하고 숙소를 예약하는 등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처제네 식구들과 와이프는 제가 권하는 플랜에 크게 반대 없이 자기들이 더 좋아해줘서 정말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준비한 여행을 가시는 날, 장모님과 장인어른께서는 무척이나 밝은 표정으로 설렘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일정에 대해 자세하게 적힌 프린트까지 가방에 챙겨드렸죠. 그렇게 두 분은 10박 11일에 해당하는 긴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두 분이 돌아오시는 날, 저는 건물 문제로 공항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저녁에 일을 마치고 와이프와 처가에 갔더니 처제네 가족들이 다 와 있더라고요. 장모님과 장인어른께서는 여행지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무척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두 분의 밝은 얼굴을 보니 제가 다 기분이 좋았죠. 내가 우리 딸이랑 사위 덕분에 호강했어. 아주 가이드도 어찌나 친절하게 챙겨주는지 낯선 곳인데 하나도 무섭지 않더라니까. 이게 다 차서방 덕분이지. 차서방 아는 사람이라며? 제가 뭐 한 일이 있다고요. 가이드만 그렇지 나머지는 다 형님께서 준비했는걸요. 어찌나 꼼꼼하게 챙겨줬는지 가이드 친구 녀석이 현지 가이드 아니냐고 할 정도였어요. 둘째 동서가 저를 가리키며 준비를 잘해준 덕분이라고 칭찬하자 장모님께서는 힐끗 저를 보시더니 인상을 찌푸리시며 한 소리 하셨습니다. 김서방이 어디 유럽을 가보기나 했어? 어디 있는지도 모를걸? 고작 일정 좀 알아본 것 가지고 무슨 큰일을 했다고. 차서방이 가이드 붙여준 덕분이지. 피곤하실 것 같아서 참으려고 했는데 진짜 너무하네. 엄마, 김서방이 두 분 이왕이면 편한 곳에서 주무시고 좋은 것 많이 보고 맛있는 음식 즐기다 오시라고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알아요? 가이드가 소개해준 곳들 다 김서방이 예약한 곳이라고요. 뭐 어쩌라고? 내가 잘 갔다 왔다고 했잖아. 그랬으면 그만이지. 무슨 공치사라도 더 해줘? 그리고 거기 현지 가이드가 대처를 잘했다는데 내가 무슨 틀린 말 했니? 지금 엄마가 고작 일정이라며. 그거 알아보고 예약한다고 이 사람 얼마나 정신없이 바빴는데. 장모님의 억지스러운 말씀에 와이프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저 역시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죠. 무언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말씀하실 것까지는 없지 않나 싶었습니다. 집에서 하는 거 없이 한량인 사람이 일정 좀 챙겼다고 그렇게 유세를? 아이고. 엄마! 집안 분위기는 점점 험악하게 흘러갔습니다. 모인 가족들의 얼굴에도 짜증이 섞이기 시작하더군요. 언니도 엄마가 괜히 하시는 말씀에 열 올리긴. 엄마도 그만하세요. 형부가 애쓴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쯤 하고 선물 사온 것 좀 보여주세요. 막내 처제가 상황을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도 이때다 싶으셨는지 생각나서 하나씩 챙겼다고 하시면서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선물을 풀어보면서 어디서 샀는지, 그곳이 어떤 곳인지 장인어른께서는 자랑하듯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분위기는 봉합되는가 싶었어요. 하지만 화가 난 와이프는 굳어진 얼굴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는 일이 있어서 먼저 가야 한다고 선물만 챙겨서 일어났습니다. 평소 와이프는 크게 고집 부리는 일 없이 좋게 흘러가면 된다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한번 화가 나면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는 편이었죠. 와이프는 집으로 오는 동안 왜 자꾸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하는지 장모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며 너무 속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를 달래주면서 괜찮다고 말은 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한동안은 처가를 찾는 일이 뜸했습니다. 여행 사건 이후로 우리는 무난하고 평범한 날들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개장한 펜션이 자리를 잡으면서 서울 근교로 눈을 돌려서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강원도까지 다녀오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좀 뻐근해서 집에서 쉬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장모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저번 반찬 사건 이후로는 와이프와 이야기가 된 모양인지 그렇게 자주 오지는 않으셨는데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요즘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문을 여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짜고짜 돈이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셨죠. 김서방, 펜션인가 뭔가 제대로 운영되는 건 맞아? 그거 다 우리 딸 돈으로 구멍 메꾸는 거 아닌 거냐고. 장모님도 참, 저희 집 살림은 다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충분히 돌아가요. 그럼 우리 애가 벌어오는 돈은? 그 돈으로는 뭐 하나? 글쎄요. 저희가 없이 사는 것도 아니고 와이프 통장은 본인이 관리하겠죠. 진짠가? 진짜 김서방, 자네 몰라? 자네가 우리 애 벌어오는 돈으로 투자니 사업이니 벌리는 거 아니냐고. 그럴 리가요. 월급 통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다 제가 번 돈으로 하는 거지 와이프 돈은 1원도 안 들어갔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결혼 초반부터 와이프는 자기 통장을 제게 주면서 용돈을 타서 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벌어들이는 돈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했기 때문에 와이프의 월급 통장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았죠. 그냥 그녀가 쓰고 싶은 만큼 쓰도록 했습니다. 처제들은 명품 백이다, 시계다 관심이 많았지만 우리 와이프는 전혀 그런 걸 모르더라고요. 자신의 관심사가 아니라나 뭐라나. 그녀는 오로지 레고를 사서 만드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귀찮아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월급 통장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장모님께서는 앞에 내드린 주스를 단숨에 들이키시더니 심각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김서방, 아무리 그래도 사업은 어디 아무나 하나? 자네 그 잠깐 사이버 대학인가 뭔가 하는 걸로 배운 걸로 경영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어지간한 사람도 못해. 그런데 자네가 해보겠다고 나서는 거 그거 폭탄 들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밖에 더 되겠어? 그러니까 그냥 자기 분수껏 딱 거기까지만 살아. 우리 막내 고생하는 거 안쓰럽지만 그게 지 팔자겠지. 그러니까 괜히 설레발치지 말고 그냥 접게.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제 분수에 맞게 살라뇨. 저는 머리끝이 쭈뼛거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장모님, 사업이라고 새로운 일을 벌리는 게 아니에요. 펜션 하면서 꾸준하게 해오던 일인데 이번에 새로운 지역을 알아보는 것뿐이에요. 분수에 맞게 살라뇨. 저희가 어때서요. 저희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됐어.
자세한 이야기는 궁금하지도 않고 자네가 무슨 일 하는지 알고 싶지도 않네. 아니, 자기 주제를 알고 살라는 말이 어렵나?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우리 딸 등골 빼먹으면서 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처럼만 시골 총구석 펜션이나 운영하면서 있으란 말이야. 나대지 말고. 알아들어? 등골 빼먹는다뇨. 그렇게 못 믿겠다 싶으면 와이프한테 물어보세요. 월급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전화해볼까요? 저는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와이프와 전화 연결을 해드리겠다고 했지만 장모님께서는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와이프가 제 일이라고 하면 앞뒤에 생각지 않고 덤벼드는데 무슨 사실을 말하겠느냐고 말이죠. 저는 와이프가 오거든 통장을 보여드리겠다고 했지만 장모님은 다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쓸데없는 일을 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일이나 제대로 하라고 하시고는 나가버리셨습니다. 덩그러니 혼자 남은 저는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와이프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그녀에게 월급 통장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자기 스스로도 어디다 두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제게 갑자기 왜 물어보냐기에 낮에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와이프는 당장이라도 처가에 따지러 갈 기세였지만 저는 그런 그녀를 말리며 앞으로 일적인 부분은 장모님께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동생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우연히 나왔는데 그게 그렇게 전달되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게 엄청 미안해하는 와이프 얼굴을 보면서 저는 이번 일은 그냥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와이프가 임신을 했습니다. 아빠가 된다고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였죠.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도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다행스럽게도 입덧이 심한 편이 아니었어요. 반대로 먹덧이 심했죠. 먹고 싶은 것은 얼마나 많은지 갑자기 툭툭 먹고 싶다고 던지는데 그걸 찾아다니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아들이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는 날 와이프 품에 안긴 아기를 보는데 정말 이 두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 싶더군요. 산후조리원을 나온 이후에도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는 종종 집에 오셨습니다. 두 분께도 첫손주다 보니 애정이 남다르셨죠. 장인어른께서는 저를 많이 닮은 것 같다고 하시면서 아들의 이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직 이름을 정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후보는 많았지만 딱 이거다 하는 이름은 없었거든요. 저희는 고민 중이라고 말씀드리면서 혹시 어떤 이름이 좋을지 봐주실 수 있냐고 보여드렸습니다. 이름을 찬찬히 살피시던 장모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누가 정한 거야? 김서방 자네야? 아니, 한자 이름을 하고 싶으면 제대로 좀 알아보던가. 아는 게 얼마나 된다고. 그냥 아는 거 섞어서 적당히 쓴 것 같네. 됐어. 내가 아는 장명소에서 이름 받아줄 테니까 그걸로 해. 장모님, 이 이름도 장명소에서 받아온 이름인데요. 제 말에 장모님께서는 눈에 띄게 당황하셨습니다. 장인어른께서도 무안한 듯 장모님을 타박하셨죠. 자네가 알아보는 곳이 어디 제대로 된 곳이겠어? 아무 곳이나 그냥 보이는 곳에 갔겠지. 하여튼 내가 정해올 테니까 긴 말한지 말게나. 저는 첫째 동서가 자기 집과 잘 아는 장명소라고 알려준 곳에서 했다고 말씀드릴까 했지만 괜히 좋은 날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그냥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얼마 후 장모님께서 주신 이름은 제가 받아온 것과 거의 흡사했습니다. 와이프가 웃으면서 장모님께 받아오신 곳과 제가 알아본 곳이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장모님께서 아시면 불편해하실 테니 그냥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여러 후보들 중에서 윤이라는 외자 이름을 선택했어요. 와이프가 엄청 마음에 들어 했죠. 하지만 장모님은 달랐습니다. 아니, 김서방, 자네 내가 알아온 이름은 어쩌고, 아니, 우리 손주 이름이 왜 그런가? 장모님께서 알아봐 주신 곳에 있는 이름인데요. 윤아, 부르기 쉽고 예쁘잖아요. 내가 준 곳에 있었다고? 그럴 리가! 김서방이 알아온 이름이지? 장모님께서는 후보 이름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엄마, 그렇게 본다고 있는 이름이 어디 사라져요? 오빠가 말하지 말라 그래서 참을까 했는데 엄마가 알아오셨다는 그곳, 오빠가 받아온 곳이랑 같은 곳이더만. 뭐? 어디가 어떻다고? 사실 제가 이름 때문에 고민하니까 동서가 가보라고 했었거든요. 장모님은 갑자기 입을 꾹 다무셨습니다. 아무래도 민망하신 듯 헛기침도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급한 일이 있다고 하시면서 허둥거리며 나가셨습니다. 그런 장모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터지려는 웃음을 꾹 참았답니다. 그렇게 저희는 육아를 시작했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육아를 전쟁이라고 하는지 알겠더군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물론 그만큼 행복하기도 했지만요. 장모님께서는 서툰 저희들이 불안하시다고 자주 오셔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날도 낮에 장모님이 오셨더라고요. 저는 밤샘으로 아이를 보면서 일을 하다가 잠이 들어있다 막 일어났습니다. 거실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가 들리는 이야기 소리에 멈춰 섰습니다. 아이는 엄마 머리 담는다면서? 정말 다행이지 뭐니. 무슨 일도로 하는 말이야, 엄마? 의도는 무슨 김서방 머리 닮았어 봐라. 이 애가 어떻게 자랄지. 아휴, 엄마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엄마, 진짜 왜 그래? 김서방이 어때서? 왜? 형부들처럼 의사나 공무원이 아니라서 그래? 김서방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지금까지 자기 일 잘하면서 살고 있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와이프는 아들이 깰까봐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장모님께 따져 묻고 있었습니다. 문의 손잡이를 쥐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네, 솔직히 동서들이 저와는 학벌도 배경도 전혀 다르다는 사실,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 동서는 대학병원 의사였고 막내 동서는 교육청에서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장모님께서 아직도 이런 점을 들어서 제게 불만을 가지신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펜션이 뭐니, 펜션이. 그것도 제대로 된 건지 누가 알아. 매번 집에서 뒹굴고 있는데. 너 통장 관리 똑바로 해. 절대 넘겨주지 말고. 나중에 네 등골 빼먹는다 싶으면 바로 이혼하고. 저는 장모님 입에서 튀어나온 이혼이라는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와이프도 놀란 듯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장모님 언제 오셨냐고 인사를 드리자 와이프는 눈에 띄게 당황하며 언제 일어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금방 일어났다고 말하자 장모님께서 바로 한 소리 하셨습니다. 아니, 뭘 한다고 지금까지 자고 있나? 김서방 자네도 육아휴직인가 뭔가 그거 해? 도대체 아빠가 되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야. 일은 누가 하고 돈은 누가 벌어오는가? 그래가지고 우리 애랑 손주는 먹여 살리겠어? 어제는 애가 열이 좀 있어서 곁에서 지킨다고 잠을 못 잤습니다. 오전에는 일을 했고요. 잠깐 쉰다는 것이 잠이 들었네요. 애가 아팠어? 애가 아팠으면 병원에 가야지. 자네가 뭘 한다고 곁에서 지켜봐. 세상에나, 내 새끼 어디 보자.
장모님께서는 애가 아팠다는 말씀에 정색을 하시더니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화를 내셨습니다. 열이 높은 편이 아니라서 해열제로 충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네가 의사야? 약사야? 뭘 알아서 대충이니 어쩌니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어? 장모님께서는 다 듣기 싫다고 하시면서 소리를 높이셨죠. 덕분에 자던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와이프는 급하게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잠들어 있는 것도 아시면서 소리를 높이시는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장모님, 이만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렇게 소리만 지르시니 제가 더 할 말이 없네요. 지금 뭐라고 했어? 감히 나를! 저는 다시 소리를 지르시려는 장모님의 말을 끊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가주세요. 더 이상 윤희 놀라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와이프의 품에서 윤희를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이 저를 붙들려고 하셨지만 와이프가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장모님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로 저와 와이프 사이도 소원해졌습니다. 좀처럼 말이 잘 나오지 않더군요.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참아야지 하다가도 장모님만 생각하면 내가 뭐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어느 정도 그날의 일이 흐릿해져 가던 어느 날 막내 동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교육청에서 워크숍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혹시 저희 펜션에서 가능한 곳이 있느냐고 말이죠. 저는 워크숍의 규모와 날짜를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적당한 곳을 권했죠. 동서는 쭈뼛거리시면서 저희 펜션 중에서 가장 큰 곳을 물어보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그곳은 다른 기관에서 예약을 하신 상태라 불가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편의를 좀 봐주실 수 없을까요, 형님? 동서, 자네도 알다시피 나도 신용으로 먹고 사는데 예약하신 분에게 갑자기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가능하겠어? 그리고 동서가 말한 인원이면 처음 권했던 곳이 적당해. 거기다 최근에 내부 수리도 해서 훨씬 편할 거야. 동서는 아쉬워하는 말투로 그럼 그곳으로 예약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관에서 영수증을 작성해야 하는 것이라 다른 혜택을 줄 수는 없지만 원하시는 부분은 최대한 맞춰주겠다고 했습니다. 동서는 다른 것은 모르겠고 잠자리와 식사 부분은 신경을 써달라고 하더군요. 원래 식사도 각자 알아서 하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저희는 기관에서 오시는 경우 주변 식당과 연계하여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동서에게 혹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따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약을 마무리하고 잊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모님께서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하시면서 집으로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와이프에게 혹시 아는 것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와이프도 최근 집에 전화를 하지 않아 모른다고 했습니다. 주말 아침 찾아오신 장모님께서는 다짜고짜 제게 막내 동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저는 워크숍을 저희 펜션에서 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죠. 김서방, 차서방이 자네 펜션에서 한다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지. 태도가 그게 뭔가? 저는 제 태도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차서방이 해달라고 하는 곳은 거절했다며? 자네가 그렇게 나오면 차서방이 뭐가 되겠어? 그 착한 사람이 형님 생각해서 강원도까지 간다고 했는데 아유 그런 푸대접을 하다니. 자네 무슨 차서방한테 자격지심이라도 있나? 네? 장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자격지심이라뇨. 제가 동서한테도 말은 했지만 그날 이미 다른 곳에서 예약을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동서도 납득했고요. 그럼 자네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 앞에다 대고 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자네는 형님 위한다고 나선 사람 그렇게 무안을 줘도 되겠어? 저는 막내 동서에게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장모님께 막내 동서가 그 일로 곤란하다고 했는지 물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그걸 말로 해야 아느냐고 하시면서 그런 것도 머리가 안 돌아가면서 무슨 사업을 하느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렇게 불편하면 네, 다른 것을 알아보시라고 하면 되겠네요. 뭐 어쩌고 어째? 어른이 싫은 소리 했다고 김서방. 자네 지금 말 대꾸 하나? 저 역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어디 어른에게 머리를 꼿꼿이 들고 대거리한다고 펄펄 뛰셨죠. 와이프가 처제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동서와 처제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처제는 오자마자 장모님께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시는 거냐고 소리치셨습니다. 저는 동서에게 그렇게 불편했으면 그냥 취소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일을 만드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형님, 제가 무슨 소리래요. 저 아무 말도 한 적 없어요. 됐네. 그냥 다른 곳 알아봐. 당장 다음 주인데 어딜 알아봐요, 형님. 진짜 저는 꿈에도 그런 생각 한 적 없어요. 동서는 자신이 한 말이 아니라며 제게 사정을 했습니다. 이거 놔! 내가 뭘 잘못 말했어? 저거 지금 동서 앞에서 지 잘났다고 생색내는 거잖아. 차서방, 뭐가 아쉬워서 그래, 어? 장모님, 제발요. 네? 장모님의 말씀이 계속될수록 동서의 안색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제가 말없이 가만히 보고만 있자 이번에는 장모님께 나가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역시 꺾이지 않았어요. 한바탕 소란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와이프에게 정말 모르는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와이프는 자신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말했죠. 만약에 이런 일로 오신다고 하는 거였으면 절대로 말렸을 것이라고 했죠. 사실 그동안 처가와 거리를 두고 있어서 장모님이 사과를 하러 오시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저는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하며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죠. 와이프는 장모님과 사는 것도 아닌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동서와 처제는 몇 번이나 저를 찾아와 사과를 했습니다. 처제는 펜션이 잘 되는 것 같다는 의미로 장모님께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식사나 잠자리에 대해 신경 쓰는 모습을 보니 펜션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는데 장모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실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말이죠. 동서 역시 워크숍을 다들 만족했다고 다음에도 꼭 이곳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자신은 장모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은 조금도 한 적이 없다고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사과하시는 것을 보니 저도 마음이 풀렸습니다. 와이프도 제가 기분이 좀 풀리자 안도하며 앞으로는 처가와 거리를 두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둔다고 하더라도 집안의 경사를 모른 척할 수는 없었죠. 장인어른 생신을 이번에는 집에서 하신다고 해서 일찍 와이프와 함께 찾아갔습니다. 을에 집에서 모임을 하는 날이면 힘쓰는 일을 돕기 위해서 처제 식구들보다 한 번 앞서 도착했던 것이 습관이라 그날도 당연하다는 듯이 움직였죠. 집안 가득하게 음식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께 인사를 드렸지만 시선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우리는? 김서방은 안 보여? 뭐 귀한 손님 오셨다고. 왔으면 온 거지. 저 역시 아직 장모님께 감정이 좋지 못하였기에 대꾸도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막내 처제네 식구가 들어왔습니다. 저번 일로 막내 동서와 장모님은 아직 사이가 서먹한 듯 보였죠. 장모님께서는 왔냐고 짧게 인사를 하시고는 그래도 승진 이야기 들었다고 하면서
축하한다는 말은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동서는 감사하다는 말을 제외하고는 별 반응이 없었고요. 그렇게 식사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다가와서는 간을 좀 봐달라고 하며 갈비찜 작은 조각을 제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입 안에서 살살 녹더군요. 저는 정말 맛있게 잘 된 것 같다고 말했죠. 그때였습니다. 김서방, 지금 자네 뭘 먹은 거야? 갑자기 장모님께서 주걱을 들고는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와이프가 간을 봐달라고 해서 갈비찜 조각 하나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갈비찜, 그거 자네 먹으라고 만들었는 줄 알아? 세상에, 어디서 그걸 먼저 먹어? 엄마도 참, 간이 제대로 된 건가 싶어서 내가 줬어. 제부도 하나 먹었고. 별것도 아닌 걸로 왜 그래? 와이프가 거들자 장모님은 주걱을 싱크대에 던지더니 소리를 높이셨습니다. 그게 어떤 갈비찜인데? 내가 개원하고 정신없이 바쁜 우리 유서방 먹이려고 한 거야. 근데 그걸 홀라당 저놈이 먹어? 아직 유서방이 손도 대지 않은 것을. 장모님, 저놈이라뇨. 제가 몰래 먹은 것도 아니고 간 봐달라고 해서 한 조각 먹은 건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한 조각? 김서방, 나는 자네가 내 집에서 라면 먹는 것도 아까워. 내가 딸내 반찬 해주다가도 자네 입에 들어간다 생각하면 손이 안 움직인다고. 근데 유사방 먹을 갈비찜을 탐을래? 저는 더 이상 참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장모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아무리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셔도 선은 지켜주셔야죠. 매번 주제니 급이니 분수니 말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저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눈을 그렇게 뜨고. 그래, 내가 저번에 차서방 일로 대들 때 알아봤다. 어디서 못 배운 티 내고 있어. 지 마누라 돈으로 사는 주제에. 엄마! 와이프가 깜짝 놀라며 장모님을 크게 불렀습니다. 너희 엄마 아직 귀 안 먹었다. 어디서 소리를 질러? 내가 뭐 없는 말 했어? 장모님께서는 한술 더 떠서는 제게 손가락질까지 하시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생각에 옷을 챙겨 들었어요. 때마침 둘째 처제 가족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둘은 당황하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우리 유원장은 신경 쓸 일 아니야. 아유, 얼굴이 반쪽이네. 많이 바쁘지? 장모님께서는 부드럽게 동서를 부르고는 자리를 권했습니다. 동서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보더군요. 형님 가십니까? 저는 대답도 하기 전에 장모님께서 저를 밀치시며 말씀하셨어요. 갈 거면 냉큼 꺼져. 여기 김서방 반기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네, 가죠. 2번 다시 오지 않겠습니다. 깔끔하게 그냥 정리하죠. 저는 와이프가 안고 있던 아이를 빼앗듯이 안아들었습니다. 오빠, 정리는 무슨 정리? 오빠! 됐어. 너는 그냥 여기 있어. 윤희는 내가 데리고 간다. 따로 이혼 서류 보낼게. 와이프는 놀란 얼굴을 하고는 저를 붙들었죠. 장모님께서는 그런 와이프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가게 둬. 이혼? 누가 무서울 줄 알고? 우리 딸 정도면 재혼을 해도 니는보다 나은 사람 줄을 서. 냉큼 내 집에서 나가! 네, 갑니다. 저도 더 이상 있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돌아서는데 의사 동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동서, 미안한데 내가 이 집 구석이랑 인연을 끊고 싶거든. 그러니까 건물 이번 달 안에 비워줘. 내가 손해배상은 할 테니까. 제 말에 의사 동서는 갑자기 무슨 소리냐며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는 했죠. 저는 그러니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냐고 하면서 이 집하고는 엮이고 싶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와 동서의 대화를 듣던 식구들은 아리송한 얼굴로 둘을 바라보았습니다. 유 원장,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는요? 장모님 모르셨어요? 저희 병원 들어가 있는 건물주가 형님이에요. 뭐라고? 유 원장 병원 강남 아니었어? 형님 아니었으면 개원도 힘들었어요. 월세도 반만 받으시고 거기다 내부 인테리어까지 싹 해주셨어요. 처음 듣는 일에 가족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가득했습니다. 형님, 진짜 이제 겨우 자리 잡았는데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이번 달까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패닉 상태에 빠져있는 식구들을 뒤로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아들의 물건을 챙겨 강원도에 내려갔습니다. 강원도에는 일 때문에 머물던 곳이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도착하자마자 제 일을 도와주고 있는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동서 일도 있고 이혼 서류에 관한 것들을 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이혼에 관해서는 전문인을 소개하겠다고 하면서 이틀 뒤에 강원도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통화를 마치고 한숨 돌리는데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프였습니다. 오빠 지금 어디야? 애 데리고 어디 간 거야? 나랑 얘기 좀 해. 더 이상 할 말 없고 네 말대로 장모님이랑 사는 것도 아닌데 좀 참아보자 싶었지만 이제는 못하겠다. 그냥 너는 다 잊고 장모님이 원하시는 남자 만나. 서류는 변호사랑 정리해서 보낼게. 와이프는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고 울었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처음 아들을 품에 안았던 그 순간의 약속이 생각나더군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동안 장모님께 당했던 일들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저는 약해지려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제가 있는 곳을 어떻게 알았는지 와이프와 장인어른이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제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리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찾아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두 사람을 내보냈죠. 그 이후 변호사와 이야기를 마친 저는 이혼 서류를 들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처가 식구들이 다 모여 있었지만 장모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담담히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따로 조정이나 소송을 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하며 사인을 부탁했죠. 안방에서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장모님이 나오셨습니다. 장모님께서는 갑자기 제게 다가오셔서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동서가 있는 병원 건물이 제 명의인지 물어보셨습니다. 사과를 바란 것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저를 보시고 하는 말이 명의 확인이라니. 참 장모님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답하게. 김서방, 정말 그 건물 자네 거야? 그거 말고 다른 건물은? 다른 건물도 있어? 이제 와서 제가 왜 장모님께 말씀드려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다른 건물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펜션 한다며. 강원도에서 펜션 한다고 했잖아. 네, 그것도 하고 임대업도 합니다. 동서가 들어온 건물은 작년에 제가 넘겨받았고요. 궁금증 해결 다 되셨으면 이 손 좀 놓으시죠. 저는 장모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장모님께서는 다시 제 손을 잡고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눈이 어떻게 된 건지. 아니지, 정신이 나갔었나 봐. 김서방한테 내가 잘못했네. 그러니까 이혼은 없던 일로 하세.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우리 유서방 병원도 좀 봐주고. 책에서 탐욕으로 눈이 번들거린다는 말을 본 적이 있는데 장모님의 눈을 보고 하는 말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저 그런 펜션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변하시는 모습에 웃음이 났습니다. 저는 전혀 되돌릴 마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계속 거절을 하자 장모님께서 신경질을 내셨습니다. 역시나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죠. 장모님께서 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든 제 결정 바뀔 리 없으니까요. 순간 장모님께서는 제 분을 이기지 못하시고 저의 멱살을 잡으려고 손을 올리셨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장모님을 지켜보던 가족들이 달려들어 장모님을 붙들었습니다. 장모님은 이것 놓으라고 소리쳤지만 처제들이 서둘러 장모님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죠. 저는 와이프에게 이렇게 된 것은 마음 아프지만 서로 갈 길을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들어온 이후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와이프는 그 자리에서 사인을 했습니다. 이혼 서류 위로 눈물이 떨어지더군요.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그래도 아이는 보고 싶을 때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고는 처가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한 것이 지난달이었어요. 와이프는 2번 아이를 보러 내려왔고요. 내려올 때마다 살이 빠지는지 초췌한 얼굴을 하고 있어 마음이 아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아이와 놀다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번째 왔을 때 와이프가 그러더군요. 장모님과 장인어른께서 별거 중이라고 말입니다. 장인어른은 이혼도 생각하셨던 모양인데 차마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까지 할 자신은 없으셔서 별거를 선택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처제는 물론 동서도 장모님께는 발길을 뚝 끊었다고 와이프나 일주일에 한 번 얼굴을 보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와이프 성격에 그냥 그렇게 둘 수는 없었겠죠. 저는 장모님에 대해 그 어떤 동정의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와이프에게 고생이 많겠다고만 했습니다. 그녀는 대신할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안했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런 와이프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녀는 또 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그렇게 서울로 올라갔습니다.